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 연구실에 근무하는 정선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2시간 강의 맡게 되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인구구조 변화와 고용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그런 관계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구구조 변화라는 것도 그렇고요. 고용도 그렇고 사실 낯선 용어들이 아닙니다. 이건 용어라고 불리기도 참 애매하죠.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고, 인구구조 변화라고 하면은 흔히들 말하는 고령화를 떠올리시면 되고요. 고용은 이제 노동시장의 여러 가지 이제 관련 내용들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구구조 변화가 이제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노동시장,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고용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해서 이제 분석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주로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실 2013년 10월에 제가 이제 관련 자료를 하나 발간을 했고요. 그 내용에서 주로 근간을 했고, 현황 같은 경우는 2013년 자료를 쓰기가 좀 그래서 제가 2015년 기준으로 전부 이제 업데이트를 한 내용입니다. 통계 자료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려운 통계들이 아니에요. 전부 이제 접근 가능한 데이터들인데, 하나는 이제 유엔에서 나오는 인구 전망 데이터를 주로 이용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통계청에서 나오는 경제활동 인구조사 경활 자료 이용했고요. 그다음에 뭐 인구 총조사라든지 그 쉽게 접근 가능한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대부분 이제 도표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자료를 보시고 이게 궁금하다 싶으신 것들은 그런 자료에 액세스 하셔서 충분히 리플리케이트 하실 수 있고,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은 이제 다시 한번 볼 수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인구 구조 변화라는 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인구 고령화라는 게 왜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왜 고용을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주제를 잡을 때도 그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중에서 인구구조 변화를 잡았고, 또 그 중에서도 고용을 잡았기 때문에 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봐야 하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 수명이 증가하면서 이제 인구구조 변화가 바뀌게 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구 고령화라는 이제 변화로 나타나게 되고, 이 인구 고령화는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쉽게 보면 실물 부분에서는 소비라든지 투자라든지 성장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금융 쪽에서도 여러 가지 자산들, 금융자산이라든지 실물자산 또는 주택시장, 그다음에 기업의 측면에서는 기업에서 이제 요구하는 노동력, 그다음에 인적자본 또는 이제 상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상품 수요라든지, 공공부문에서는 사회보장 및 복지에서 뭐 노령연금이라든지 또는 고령빈곤 같은 문제들, 그다음에 의료보험 같은 문제들이 이제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려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인구구조 변화가 이제 여러 가지 부문에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가장 직접적이고 1차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은 노동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노동 부분에서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그 노동력 숫자 자체가 줄어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노동력을 구성하는 구성에 있어서 변화가 오게 됩니다. 가장 쉽게 생각하면 노동력 구성에서 이제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 노동력 구성에서 이제 고령 인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과거와는 젊은 층들의 주를 이루었던 과거와는 노동력의 구성 변화로 인해서 이제 노동력을 구성하는 그런 체질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파트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구구조 변화가 어떻게 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특징은 무엇인지를 일단 전 세계적으로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좀 더 이제 들어와서 과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에 관해서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주제인 인구구조 변화, 그러니까 고령화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용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주요 통계들을 이용해서 이제 분석 차트들을 보여드릴 거고요. 세부적으로는 이제 고용의 구성이라든지 고용의 장기 추세라든지 또는 단기 변동, 또 하나는 이제 고용과 경기 간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관해서 이제 살짝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정책적 시사점을 아주 간단하게 도출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인구구조 변화의 특징인데요. 자, 이제 산업혁명 이후로 사실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산업이 고도화되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인구 부양력이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인구를 부양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필요한 재화들이 있는데 그 재화들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인구의 수가 늘어나더라도 이제 그 인구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보건, 위생 등 그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사망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력이 좋아지고 사망률이 감소하면서 20세기까지 인구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를 주로 끌고 가는 건 주로 아시아 인구였어요. 그런데 이제 2000년대 이후로 들어오면서 이제 아시아 인구의 출산율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전 세계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던 아시아 인구가 이제 출산율 하락으로 인해서 그 비중이 점차 줄고 반대로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은 출산율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 아프리카 인구 비중이 점차 확대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륙별 인구 구성 비중이 과거와는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UN 통계를 이용한 건데 이제 1950년부터 2100년까지 데이터가 지금 그 릴리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도표를 그려보면 이제 2000년대까지는 아시아 인구가 50% 이상을 차지하다가 이제 아시아 인구가 이제 출산율이 줄어들고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 점점 점유율은 떨어지고요. 반대로 이제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 또는 이제 남아메리카 같은 나라들의 인구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인구 변천 과정을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일반적으로 인구 고령화는 이제 출산율이 낮아지고 이제 보건 의료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제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전체 인구 중에 고령 인구 비중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한 가지 요소가 더해지는 게 이제 베이비붐 세대인데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맨 처음에는 이제 의료 수준이나 보건 기술 수준이 그러니까 보건 의료 수준이 낮을 때는 이제 사망률이 높고 또 이 사망률이 높다 보니까 이제 어떤 정해진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출생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망률과 출생률이 모두 높은 단계에 있다가 보건의료 기술이 이제 확대되면서 사망률이 빠르게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망률은 낮아지는데 그 기존의 높은 출생률은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되거든요. 이 기간 안에 이제 이렇게 자연 증가하는 폭이 아주 커지게 되는데 이 세대들이 바로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낮은 사망률이 이제 지속적으로 안정화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맞춰서 출생률을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출생률도 낮아지고 사망률도 점차 안정화되는 이 단계로 들어서게 되면 이제 인구의 증가 정도가 낮아지게 되고 이 수준이 이제 완벽하게 안정을 취하게 되면 이제 사망률이라든지 출생률이 이제 더 이상 보건의료 기술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나 생활 환경에 따라서 이제 인구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 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나 선진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산율과 기대 수명의 연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자연 증가 폭이 컸던 베이비붐 세대가 바로 인구 변천을 주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차트가 이제 계속 나올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그렇다면 과연 고령 인구 비중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고 이제 생산 가능 인구 비중, 다시 말하면 그 시장에 노동력으로 투입될 수 있는 그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은 어떻게 바뀌는지에 관해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앞에서 인구 고령화 설명드렸는데 인구 고령화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고령 인구 수가 단순히 절대적으로 증가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를 상대적인 비로 봐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를 이제 인구 고령화로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고령 인구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보시면 지금 이 파란색 수직선을 그어놓은 게 지금 2015년입니다. 이 2015년을 보시면 지금까지는 근데 쭉 살짝 증가하다가 이 시기를 기점으로 증가율이 높아지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표현을 하면은 고령 인구 비중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기존의 속도와는 다르게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된다는 걸 의미하게 되고요. 자, 그 고령 인구 비중이 증가한다는 거는 반대로 생각을 하면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은 낮아질 확률이 큰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지금 뭐 동아시아나 뭐 유럽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쭉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2015년 이후로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이제 기존에는 계속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이제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2000년, 2025년 사이를 기점으로 해서 쭉 떨어지게 되는 이런 서로 다른 패턴을 보이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보시면 올해 작년 들어서 인구 절벽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보일 거예요. population cliff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보실 텐데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쭉 증가를 하다가 요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뚝 떨어지는 요 그래프의 모양이 바로 인구 절벽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고령 인구는 증가하고 생산 가능 인구는 낮아지면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맞물려 가는지를 표현하는 이제 수치가 바로 총 부양비인데요. 이 부양비는 생산 가능 인구 한 명이 얼마만큼의 유소년과 노년을 부양해야 되는지를 의미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부양비를 보시면 요 빨간색이 지금 우리나라예요. 빨간색을 보시면 쭉 떨어지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2015년 되면 저점이에요, 지금. 저점에서 이제 앞으로 향후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양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생산 가능 인구가 부양해야 되는 피부양자들의 비중이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날 거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다시 표현하면 사회가 부담해야 되는 그 부담의 양이 점차 늘어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런 지금 타입을 보이는데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저점 정도에 왔다가 이제 다시 증가를 하고요. 저개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인구가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국가 같은 경우는 그런 추세가 많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저점으로 떨어졌다 올라가는 게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인 우리나라, 그다음에 중국, 일본이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정점을 찍었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가 2010년인가 그럴 거예요. 2010년인가 그렇고 일본은 1990년대 한 전반기 정도에 이 점을 찍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노년 부양비를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생산 가능 인구 한 명이 부양해야 되는 노년 인구의 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출산율은 낮아지고 노년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앞으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세계 데이터를 봤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데이터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인구 고령화의 크게 두 가지 요인이 하나는 출산율이 내려가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기대 수명이 연장되는 거, 그리고 거기에 하나를 추가한다면 베이비 부머 세대의 등장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랬는데요. 첫 번째 이제 출산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은 이제 초기에는 정부의 인구 조절 정책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61년, 그러니까 바로 전후죠. 1961년부터 1995년까지는 정부에서 인구 증가 억제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적게나 잘 기르자라는 소자녀관을 이제 그 국민들한테 심어주는데 아주 노력을 많이 했고 실제로도 이 기간에 출산율이 굉장히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1970년에는 4.53 정도 되던 합계 출산율이 1980년에는 2.82로 떨어지고요. 대체 출산율이 보통 2.1 정도라고 보는데 이게 1980년대 초중반에 이미 대체 출산율 정도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에는 오히려 그 대체 출산율을 하회하는 1.57까지 하락을 하게 돼요. 자, 여기서 용어가 지금 두 개 나오는데 하나는 합계 출산율, 그 다음에 대체 출산율 이렇게 나오는데 합계 출산율은 이제 여성 한 명이 보통 이제 가임 기간을 15세에서 49세 사이로 보면 요 나이 사이에 낳는 평균적인 자녀의 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체 출산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적인 그런 뭐 이민이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인구의 이동 없이 그 지금 현재 인구 수준이 유지 가능한 출산율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통은 2.1 정도로 보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하다가 정부가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이제 정책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1996년부터 2003년까지는 인구 증가 억제 정책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폐지하고 인구 자질 및 복지 증진 정책, 그러니까 인구를 유지하는 증진 정책으로 이제 바꾸게 되고
2004년 이후에는 이 저출산이 너무 오랫동안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를 출산 장려 정책으로 이제 바꾸게 되고, 지금은 뭐 세로맞이 정책이라든지 이제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출산율을 올리려는 다각적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출생아 수는, 자,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라고 말하는 세대가 1955년부터 63년까지 세대를 말하거든요. 이 베이비붐 세대랑 그 다음에 이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성인이 돼서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들의 세대를 이제 베이비붐 에코 세대라고 하는데, 이 베이비붐 에코 세대 기간을 제외하고는 지금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쭉 떨어지고 이제 최근 2000년 들어서는 이제 이 수준에서 안정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출산율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거의 학교 출산율 6에 육박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게 정부 정책에 의해서 뚝 떨어지게 돼요. 뚝 떨어져서 2.1 아래로 내려와서 가장 최저점이 한 재작년, 작년 정도였거든요. 1.19 정도 됐어요. 2013년에. 그래서 그 단계까지 내려와서 지금은 2014년 같은 경우는 1.21 정도로, 대체 출산율을 한 0.9 정도 하회하는 정도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UN 통계를 봐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매우 낮은 국가들의 하나예요. 거의 손 안에 꼽힐 정도의 그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출산율을 가졌다는 일본과도 거의 근접하게 지금 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출산율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 지금 연령대별 이제 학계 출산율을 연령대별로 나눠서 본 거예요. 이걸 나눠서 보면 지금 요 각각 색깔별로 이제 연령대를 나타내는데, 그럼 학계 출산율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건가를 봤더니 주요 요인이 20대 후반, 요 녹색 있죠? 연두색이 학계 출산율. 그러니까 이 20대 후반이 낳는 아이의 수가 평균적으로 굉장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산율을 다시 한번, 그렇다면은 출산율이 낮아지는 거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이를 낳을 때 결혼을 전제로 했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신 분들이 주로 출산을 한다라고 보고 있죠. 외국 같은 경우는 뭐 동거를 하고 결혼이 아니더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조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니까 결혼을 하신 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출산을 하시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결혼 비율과 그 결혼하신 분들이 낳는 출생아 수로 출산율을 분해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분해를 해봤더니 결혼하신 분들이, 결혼한 여성이 한 명당 낳는 출생아 수는 오히려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크게 변동이 없는 대신 바뀐 게 뭐냐면 이 기혼 여성 비율, 다시 말하면 결혼하는 비율, 여성분들 중에 결혼하신 기혼자들의 비율이 뚝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것도 20대 후반에서. 그래서 20대 후반에 합계 출산율이 낮아지는 거, 그러니까 연령별 출산율이 낮아지는 거는 다시 말하면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의 비율이 많아졌기 때문에 합계 출산율이 낮아지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면은 출산율이 낮아? 그럼 아이를 안 낳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이제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미루는 만혼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구 고령화의 두 번째 요인인 이제 기대 수명의 연장을 보면, 이 부분은 이제 의학기술 발전하고 보건환경 개선을 통해서 이제 전 연령대에서 사망률이 낮아져요. 근데 이 사망률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영유아 사망률, 그 다음에 고령층이 얼마만큼 오래 살 수 있는지를 보는 기대 여명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5세 이하 영유아 사망률을 보시면 뚝 떨어지죠. 뚝 떨어져서 지금 이제 안정화 추세에 들어와 있고요. 60세 인구의 기대 여명도 보시면은 지금 그 세계 평균 수준은 이미 넘었고요. 지금 일본 수준에 지금 쭉 따라가고 있는 걸 보시면 됩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병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아이들이 초반에 많이 사망을 하고, 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장소를 누리질 못하고 이제 빨리 사망하게 되는 그런 두 요인으로 인해서 기대 수명이 사실은 짧게 되는데, 요 두 가지 요인들이 이제 의학기술이 발전하고 보건환경이 개선되면서 이제 사라지게 되죠.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서 기대 수명이 이제 연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고령 인구층이 이제 전체 인구 피라미드에서 잔존하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령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인이 베이비붐 세대인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55년에서 63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점차 고령 연령에 진입하고 있어요. 지금 58세, 60세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인구의 무게중심이 고령층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 요 55년에서 63년 사이에 요 인구 코호트를 보면 전체 인구의 한 14%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4%의 인구가 계속 이동을 하는데 이 층들이 지금 고령 인구층으로 들어가고 있는 단계죠, 지금. 그래서 2014년 현재 총 인구는 숫자로 보면 한 711만 2천 명 정도 이제 요 인원들이 있는데 이 베이비붐 세대 같은 경우에는 요 시기가 바로 그 아까 그래프에서 설명드렸던 인구 변천의 그래프에서 설명드렸던 두 번째 단계거든요. 그래서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요.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높은데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영유아 사망률이 낮아져서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인구 피라미드에서 계속 성장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출생아들이 살아남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고령층으로 가더라도 계속 이제 사망하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전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이제 기술 수명이 영위하면서 이제 이들이 인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이비붐 세대는 이제 성장 단계마다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적 이제 그런 요소들을 많이 막 바꾸고 있는데요. 이제 1970년에서 뭐 한 90년까지 고속 성장이 가능했던 게 물론 이제 정부의 강력한 산업 정책도 있겠지만 요 이제 가용 가능한 노동력들,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생산 가능 인구에 지속적으로 있으면서 가용 가능한 노동력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런 효과들이 맞물려서 이제 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통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요인들이 인구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가 이제 총 인구,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 총 인구 증가율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인구 수준은 보시면 한 2030년경에 5,200만 명 정도를 이제 정점으로 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이 전망이 지금 뭐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바뀌게 되면 요 전망 자체는 달라질 수 있는데 2030년이니까 그리 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근방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2030년경에 이제 정점을 해서 줄어들 전망이고요. 생산 가능 인구 같은 경우는 아까 2013년에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은 정점을 찍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생산 가능 인구 절대 수 같은 경우는 2016년에 3,600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그 이후에는 이제 쭉 내려가게 됩니다. 인구 증가율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35년 정도 이후부터는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조출생률, 조사망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두 용어는 이제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가 얼마냐, 인구 1000명당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얼마냐를 이제 표현을 한 건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조출생률 같은 경우는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이제 감소하다가 지금 유지가 되기 때문에 뚝 떨어지다가 이제 안정화되고요. 사망률 같은 경우에도 의료보건 아까 기술이 발달하면서 줄어든다 그랬죠. 그래서 줄어들다가 이게 오히려 2030년, 40년, 50년 가면 점점 늘어나요. 이 이유는 고령 인구들이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이 고령 인구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65세 이상의 조사망률이 늘어나서 이 수치가 이제 이 이후에는 조금씩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조출생률, 지금 현재로는 조출생률이 조사망률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는데 2030년, 2035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사망률이 출생률보다 더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인구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연령별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형태를 이제 인구 피라미드를 통해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피라미드는 이제 피라미드형에서 종형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거 사회과학인가요? 거기서 계속 나오는 말들인데. 그래서 1960년대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인구가 급증하는 전형적인 삼각형 구조로 이제 이 풍부한 노동력이 고성장을 이끌어가는 데모그래픽 디비던드라고 하는 인구 배당 효과를 향유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현재는 이제 중간 연령대, 다시 말하면 이제 주고용층이라고 하죠. 그 중간 연령대 중위 인구가 많은 현재 자체는 다이아몬드 형태에 가깝다가 이제는 점차 다이아몬드 형태에 가깝다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마름모꼴로 변화를 하게 되는데, 이 중위 인구가 많은 다이아몬드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높고, 이제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높으니까 부양비는 당연히 낮아지겠죠. 부양비가 저점에 이르고 경제 성장에 있어서 이제 인구 보너스 효과, 위에서 말한 데모그래픽 디비던드를 이제 향유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60년대 그래프는 전형적인 삼각형 그래프예요. 그러다가 2014년 현재는 약간 다이아몬드형, 그러니까 출산하는 아이 수는 적고 이제 점점 인구가 위로 이동을 하는 그 시기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생산 가능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 전체에서 이제 흐르는 노동력은 풍부한 그 시기고요.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출생아 수는 이제 지속적으로 매년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제 고령층으로 편입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고령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위로 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인구가, 그런데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은 그럼 어떠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생산 가능 절대수는 2016년, 그 다음에 총인구 대비 비중은 2013년을 정점으로 감소가 하게 되고, 이제 요 생산 가능 인구 안에서도 핵심 생산 인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보통 말하는 25세에서 49세 주고용층을 이제 담당하게 되는 핵심 생산 인구인데, 25세에서 49세의 인구를 보면은 사실 요 층이 가장 노동력 제공이 활발한 시기인데, 요 시기가 보면은 이제 최근 들어서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초반에는 이 비중이 42%, 총인구 대비 40% 이상이 되다가 지금 현재는 이 비중이 40% 아래로 떨어지고, 이거는 이제 점점 더 많이 떨어져서 이제 2050년 정도에는 한 20% 정도에 이제 머물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인구가 지금 최근에 40%를 하회하게 됐는데, 이 이유는 가만히 보면 이제 아까 총 인구의 14%, 생산 가능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던 베이비붐 세대들이 핵심 생산 인구에서, 그러니까 25세에서 49세 그 레인지를 벗어나게 되면서 이렇게 핵심 생산 인구의 그런 비중이 점차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그래프 보시면은 각 연령대별로 인구 비중을 지금 백분위해서 표현을 한 건데, 초반에는 보시면은 2000년 이전에는 지금 10대, 20대, 30대의 비중이 굉장히 높죠. 제가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비중이 점점 떨어져서 지금은 한 40% 초반대 정도까지 떨어진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0대 인구는 굉장히 비중이 낮았다가 지금은 한 15% 정도, 15%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인구의 구성이 굉장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전체 인구는 봤고,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 봤고, 이번에는 그렇다면 고령화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속도를 보시면 너무나 자주 나오니까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라고 하는데, 그럼 얼마나 과연 빠르냐? 자, 그래서 도표를 한번 그려봤는데, 이제 우리나라,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이렇게 주요 선진국과 그 다음에 가장 많이들 비교되는 일본을 그래프에 넣어봤는데요. 가장 인구 고령화가 먼저 진행이 된 유럽 국가들, 서유럽 국가들 중에 이제 프랑스를 보면 이미 1865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령 사회, 지금 현재는 이제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요. 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넘어가는데 10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40년, 미국 같은 경우에는 72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25년.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1999년에 들어간 걸로 아는데 지금 보통은 한 2000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서 2018년에 고령 사회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한 18년, 우리나라 같은 18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건 더 짧아요. 그래서 8년 정도면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썼지만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는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떠냐로 나뉘는데 보통 고령화 사회는 7%, 그 다음에 고령 사회는 14%, 초고령 사회는 한 20% 정도를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그 기준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60세 이상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고령 인구에 이제 점차 진입을 하고 있는데, 요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점차 진입을 하면서 65세 인구의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해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이게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는 게 한 2028년까지 가고요. 2028년 이후에는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사망하는 인구들이, 인구 구조에서 빠져나가는 인구들이 점차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점점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는 인구 고령화가 이 베이비붐 세대랑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2030년까지는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도 봤던 부양비, 생산 가능 인구 대비, 그 다음에 그 피부양자 수, 그러니까 유소년 인구랑 노년 인구를 합친 비중의 그 두 비율을 보시면, 우리나라 비중을 보시면, 앞에도 잠깐 봤지만, 우리나라 지금 총 부양비 저점 찍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노년 인구 부양비가 증가하면서 매우 가파르게 증가할 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총 부양비 안에서도 유소년 부양비 비중이랑, 그 다음에 노년 부양비 비중을 살펴보면, 그 우리나라 그 1950년에서 2000년까지 볼까요? 한 2020년까지는 총 부양비 중에서 유소년 부양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50% 이상을 차지하다가 이게 이제 앞으로 한 5년 안 사이에 요 비중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총 부양비를 구성하는 그 무게 중심이 유소년 부양비에서 노년 부양비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은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회 안전망을 통한 그런 부양 부담이 유소년에서 이제 노년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인구 고령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다음 인구 구조 변화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봤고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고용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맨 처음에 고용의 구성을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용의 장기 추세를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고용의 단기 변동을 볼 거고, 또 하나는 고용과 경기 간에 어떻게 관계가 달라졌는지에 관해서 간단히 볼 건데, 첫 번째가 이제 고용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를 40세를 기준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그래서 40세 이하 인구 비중과 그다음에 40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봤더니 40세 이하 인구 비중은 감소했어요. 감소했는데 이게 66%에서 49%, 다시 말하면 50% 아래로 내려왔고요. 40세 이상 인구 비중 같은 경우에는 34%에서 51%로 바뀌었어요.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구의 주요 구성이 40세 이하에서 40세 이상으로 바뀌었고 앞으로도 바뀌어 갈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고용도 같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연령별 고용 비중을 보면 40세 이하 고용 비중은 작아져요. 근데 이게 얼마큼 작아지냐면 61에서 45%로 바뀌었고요. 40세 이상 고용 비중은 이제 확대가 되는데 39%에서 55%로 바뀌었어요. 인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40세 이하 40세 이상의 그런 무게중심이 바뀌었는데 고용도 여기에 따라서 지금 40세 이상으로 무게중심이 바뀐 겁니다. 이거 그래프 보시면 요 파란색 점선, 즉 인쇄를 해서 까맣게 보일 텐데 요 점선이 1970년대 평균이에요. 그리고 요 빨간색 실선이 2000년대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구 구성 자체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 40세 이상의 비중은 높아진 반면 이제 40세 이하의 비중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는데 고용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그래서 40세 이상은 늘어나고 그 다음에 40세 이하는 줄어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
에코 세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20대 후반, 뭐 30대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 요 20대 초반, 요 단계는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걸 확인해 보셨어요. 자, 이렇게 그 고용의 구성이 바뀌면서 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 산술 평균으로 했어요. 그래서 연령별 구간에 그 연령 구간에 지금 현재 그 노동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그냥 가중평균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가중평균에서 쭉 봤더니 지금 현재 2014년을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평균 연령이 44세예요. 생각보다 높죠? 44세. 근데 90년에는 얼마였냐? 39세였고요. 이게 1970년에는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1970년에는 지금 일하는 근로자들의 나이, 그러니까 평균적인 나이, 그러니까 뭐 중간값과 평균은 다르긴 하겠지만 그 일하는 사람들이 한 중간 정도가 30대 초반이었다고 보면 지금은 일하는 사람들이 한 중간 정도가 40대 중반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요 같은 기간 안에 전체 인구는 이제 35세에서 41세로 이제 6살 증가했는데 일하는 노동력 같은 경우에는 한 5세 정도. 근데 44세로 이제 인구보다는 조금 더 높죠. 이게 그 유소년 인구가 빠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고용의 장기 추세인데요. 장기 추세는 당연히 둔화되겠죠.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 안에 단순히 인구만이 아니라 또 다른 요소들이 있어요. 보면은 고용의 장기 추세가 이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데 하나는 보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증가세 둔화. 이거는 너무나 인투이티브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 인구가 증가 속도가 낮아지면서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의 증가율. 이게 낮아지면서 고용률도 같이 떨어지게 되고 왜냐하면 노년 인구의 비중이 많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니까 작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거의 그 노동력의 어떤 체질을 끌고 가고 있는데 요 베이비부머 세대가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주고용층, 다시 말해 25세에서 49세 사이에서 지금은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고령층으로 이동하면서 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같이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15세에서 29세, 25세에서 39세, 35세에서 49세까지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다가 이제 40대 후반을 넘어가면서 이제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베이비부머 세대들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지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봤을 때도 경제활동 참가율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요인 하나는 이제 청년층 고용률이 하락하는 건데요. 요거는 사실 인구구조 변화랑은 크게 관련이 없어요. 근데 보시면은 청년층의 고용률이 지금 이렇게 뚝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1990년대 후반인가 IMF 이후로 해서 우리나라 고용에서 나타나는 좀 특이한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20살에서 29살을 보면 뚝 떨어지는데 요걸 보면 또 이제 20대 전반과 20대 후반을 나눠서 보면 20대 전반 같은 경우에 뚝 떨어지고요. 20대 후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 상승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청년층 고용률이 낮아지는 건 요 20대 초반. 근데 이게 지금 청년층 고용률 같은 경우도 이제 높게 나타나는데 요것도 지금 최근에는 조금 낮아지고 있어요. 20대 후반. 후반 같은 경우에는 고용률은 괜찮은데 이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좀 다른 그래프를 보면. 그래서 이제 고용의 장기 추세는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첫 번째는 이제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고용도 같이 감소하게 하는 요인. 두 번째는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주고용층에서 이제 노동력을 더 이상 제공할 수 없는 고령층으로 이동하는 효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0대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 요 세 요인이 맞물려서 이제 우리나라 고용의 장기 추세가 이제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용의 장기 추세를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이제 당연히 인구가 많아지면 고용도 이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그 노동력이 많아질 거니까 이제 그 방향이 같이 갈 텐데 이거를 이제 상관관계를 한번 구해보면 한 93% 정도로 가요.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면 고용도 같이 증가하고 그냥 절대적인 수로 보면.
그렇게 이제 93% 정도의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대체적으로 이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면 고용이 증가하고 인구가 변화하면 고용도 같이 변화를 하게 되겠죠. 너무 당연하게. 근데 이거를 이제 한번 분해를 해봤어요. 그래서 고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기 추세하고 그 다음에 요 순환 변동, 단기 변동으로 나눠서 이제 장기 추세만 뽑아낸 거예요. 이거는 뭐 좀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뭐 HP 필터링이라든지 그런 여러 필터링에 의해서 단기와 장기 효과를 이제 구분을 해서 장기 추세만 구해봤어요. 그래서 요거를 레이버 포스,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 실제 고용되는 거랑 그 인구가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하게 되는 경제활동 인구, 요 둘 사이를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요 경제활동 인구가 높아지면 고용도 높아져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방향은 맞아요. 93%로 맞는데 과연 얼마나 따라가고 있느냐를 이제 연령별로 구분을 해서 봤더니 즉 20대 같은 경우에는 경제활동 인구는 증가했는데 오히려 장기 추세는 떨어져요. 그리고 30대 같은 경우에도 증가하는 양만큼은 못 따라가고 있고 40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50대, 그 다음에 50대도 그렇고. 근데 60대는 오히려 경제활동 인구에서는 오히려 빠지는데 장기 추세는 더 높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고용 확장기, 그러니까 외부 샥에 의해서 고용이 줄어드는 그 경기 침체로 인한 고기간 빼고 경기가 좋아질 때 고용이 증가하는 그런 고용 확장기를 대상으로 분석을 한 건데 이때 이제 고용과 경제활동 인구 평균 증가율을 비교를 해보면 60세 이상 고령층 고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제활동 인구 증가율을 하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구가 증가해서 가용할 수 있는 노동력, 그러니까 시장에 나오는 그 인구의 증가보다 실제 고용되는 거는 훨씬 더 작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바로 그 노동력으로 진입이 바로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거는 뭐 사회구조라든지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효과가 이렇게 60세,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를 벗어난 60세에서만 증가를 하고 있고 오히려 생산 가능 인구에 편입돼서 주로 노동력을 이제 제공해야 되는 이 연령층에서 그만큼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요소인 거죠. 그리고 이 장기 추세를 이제 이번에는 인구 코호트로 나눠서 봤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파란 선, 이거 색깔이 참 안 나오죠. 이 아래 두 개의 그래프를 보시면 인쇄물에서 보시면 이 세대가 베이비 부머 이전이에요. 베이비 부머 이전이고 요 선, 그 다음에 요 선까지가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거든요. 그래서 베이비 부머 이전에서 이후 요 베이비 부머 세대까지 갈 때까지 전 연령층에서 노동에 제공되는 양이 절대적으로 높아져요. 전부 다. 그래서 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요 외연이 높아지고 있는데 베이비 부머 이후부터는 요 늘어나는 정도가 굉장히 작아요. 작거나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게 좀 안쪽으로 더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세대별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인구 코호트로 봤을 때 노동력을 최대로 제공할 수 있는 세대들은 베이비 부머 세대였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코호트로 보면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고용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호트로 보면은 베이비 부머 이전에 비해서 베이비 부머들이 요 20대 후반, 25세에서 29세, 그 다음에 30대 초반, 그 다음에 뭐 40대 후반에서 지속적으로 고용률이 높아지고 이거는 베이비 부머 이후에도 요 층은 지속적으로 높아져요. 근데 요 시기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지금 여기까지 연령층들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요 고용률도 이제 증가하는 폭이 베이비 부머 이전에서 베이비 부머 세대로 갈 때보다는 요 속도나 폭들이 작아질 거라는 거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25세에서 29세는 지금 한 70% 넘었고요. 고용률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뭐 지금 뭐 40세 후반, 40대 후반 주고용층을 벗어나더라도 우리나라는 고용률이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고용을 뭐 필터링 등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필터링 등을 통해서 이제 나눠보면 장단기를 나눌 수 있는데 단기 순환 변동을 한번 보면은 이것도 이제 연령별로 본 거예요. 연령별로 본 건데 초반에는 굉장히 플럭추에이션이 심하고 이제 폭도 크다가 이게 최근 들어서는 점점 수렴해서 변동이 사실은 이렇게 큰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은 잘 안 보여요. 그 정도로 이제
변화의 폭이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는데 이러한 변화의 폭이 전 연령대에서 다 공통으로 나타나고 이걸 총고용으로 보더라도 이 같은 변화가 똑같이 나타나요. 근데 사실 그 고용의 순환 변동이 작아진다는 거는 사실 고용이라는 것도 이제 뭐 경제 성장과 같이 가기 때문에 경제 성장의 그런 폭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이제 안정화가 되면서 점점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용도 그거와 맞물려서 가고 있다라고 보통은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을 하고 싶은 거는 그런 변화가 뭐 크겠지만 그거랑 맞물려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고용의 변화도 이제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를 이제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용의 단기 변동도 이제 점점 폭이 줄어들고 있고 이거를 각 기간별로 연령별로 해서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지금 요 그래프가 90년대 그래프예요. 90년대 이제 연령별로 변동성을 살펴보면 가장 변동성이 낮은 연령대가 30대 초반. 30대 초반이고 40대에는 오히려 변동성이 약간 더 높아져요. 근데 이게 2000년대 들어선 데이터들을 평균적으로 보면은 요 형태, 요 W 형태가 요런 약간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U 형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고용이 안정돼 있는 고용이 변동이 거의 없는 층이 40대 후반으로 넘어왔다는 소리예요. 40대 후반으로 넘어왔고 여기서 또 하나는 이 변동폭도 여기에서 봤듯이 최근으로 올수록 작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변동폭 자체도 연령별로 다 작아졌고 그리고 그 형태도 연령별로 보면 W 형태에서 약간 넓게 퍼진 U자 형태로. 그러니까 요 안정되는 층이 요 후반대 40대 좀 더 높은 연령층으로 옮겨온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앞에 그 평균 연령이랑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세대가 예전에는 요 30대에 몰려 있었다면 지금은 40대로 넘었다고 했잖아요. 평균 연령이 44세로. 그러니까 그 효과도 좀 같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용의 변동성이란 거 관련해서 이제 그 기존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어떤 게 있냐면 고용의 변동성을 이제 연령별로 살펴보면 그 20대와 그러니까 그 노동력을 최초로 진입하는 그 20대의 연령대와 그 다음에 고령층 50대, 60대 이상 가는 그 고령층의 고용의 변동성이 연령별로 보면은 상당히 높다. 그리고 그 둘의 효과가 총고용의 변동성을 도미네이트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기존 문헌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정말 간단하게 한번 그 회계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고용의 변동성을 GDP 성장률 그 다음에 인구 구조 변화를 나타내는 변수. 그러니까 기존 문헌에 의거해서 이제 20대 초반과 60대 이상의 고용 비중을 넣어서 회계 분석을 돌려봤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가? 그래서 그 앞에 그래프에 뭐 연령별로 그래프를 보면은 20대 초반과 그다음에 뭐 60대 후반, 50대 후반 이렇게 높잖아요.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실제로 회계 분석을 해서 요 뭐 성장이라든지 이런 요소를 통제하고도 똑같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본 거예요. 회계 분석을 해서. 살펴봤더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요 20대 초반과 60대 이상의 이 높은 변동성이 전체 고용의 변동성을 끌어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연령층의 그 고용 비중이 높을수록 고용의 변동성이 더 높게 나와요. 높게 나오는데 이게 조금 달라지는 게 2000년대. 2000년대는 요 효과가 물론 부호는 같지만 유의성이 사라져요. 이 높은 연령층들이. 그래서 이제 20대 초반면 60대 이상 고용 비중이 높을수록 요 말을 다시 바꿔 얘기하면은 주고용층의 고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그러니까 25세에서 49세 고용의 변동성이 커지는 걸로 나타났고요. 기간별 분석에서도 2000년대를 제외하고는 요 20대 초반과 60대 이상의 연령대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고용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이들이 총고용의 변동성을 도미네이트하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됐어요. 근데 요 2000년대 요 효과가 나타나는 건 효과가 이제 사라지는 거는 이게 그냥 일시적인 기간별 분석 효과인지 아니면 정말
어떤 이 인구의 구성이나 고용의 연령별 구성이 고용의 전체적인 체질을 바꾼 건지는 좀 더 세밀한 분석이 사실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직관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는 이런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다음 앞서 설명한 이제 고변동 연령대 20대 초반, 그 다음에 고령층 이거를 이제 20대 초 각각 나눠서 지금 앞에 그래프에서는 이 두 개를 그냥 단순합해가지고 넣은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두 효과가 다를 것 같아서 그 청년층이 미치는 효과하고 그 다음에 고령층이 미치는 효과가 좀 다를 것 같아서 나눠봤어요. 근데 이제 기준을 60세로 안 하고 50대 후반, 그러니까 뭐 정규직이 그러니까 은퇴한 보통 이후의 나이대가 몰리는 50대 후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대 초반하고 50대 후반 이상으로 나눠서 이제 고용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이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전체 기간에 대해서는 20대 초반, 50대 후반 이상 모두 고용 비중이 커질수록 변동성이 커지는 걸로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기간은 지금 1970년부터 2012년까지 보면은 이제 그 20대 초반의 비중이 높을수록 고용의 변동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55세 이상, 50대 후반의 비중이 높을수록 변동성이 높게 나와요. 전기간에 대해서는. 근데 요거를 기간별로 분석을 해보면 이게 또 앞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2000년대에 들어서 좀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요. 그 70년부터 90년대까지는 그 2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가 2000년대에는 유의성이 사라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기 때문에 0으로 봐도 되죠, 이 개수는. 55세 이상 비중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로 80년대를 제외하고는 플러스로 나타나다가 이 효과가 마이너스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마이너스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20대 초반 고용 같은 경우는 90년대까지는 고용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다가 2000년대는 그 효과 사라지고요. 근데 50대 후반 이상 연령대의 고용도 90년대까지는 고용 변동성을 높이거나 혹은 0, 그러니까 80년대 혹은 뚜렷한 효과가 없는 걸로 나타났다가 2000년대는 오히려 이 부호가 반전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고용 변동성을 낮추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왜 그럴까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더 정치한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해외 뭐 상황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 같은 경우는 뭐 수출입 구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통해서 이제 추측을 해보면 20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청년층 고용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고용률도 높고 실업률도 높아요. 그래서 이 전체 고용에서 이 부분이 설명하는 설명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 효과가 사라진 게 아닐까 그 생각이 좀 들어요. 20대 그 비중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총고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그 여력이 상실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50대 후반 같은 경우에는 요 세대는 사실은 은퇴를 하고 이제 연금이라든지 그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생계를 유지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 노동시장을 빠져나가지 못해요. 사회안전망이 아직 그렇게 선진국들처럼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요 세대들이 첫 직장에서 이제 퇴직을 해도 계속 노동시장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들이 생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냥 뭐 경기가 좋다고 들어가고 경기가 나쁘다고 나올 그렇게 탄력적으로 조정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노동시장에 잔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대들이 이제 고용의 그런 변동성, 그 고용의 유연성 그런 게 이제 상실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2000년대면 이제 IMF 이후이기 때문에 이 IMF를 기점을 해서 97년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 그렇게 체질이 조금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은 해봐요. 근데 이게 답은 아닐 거예요. 답은 아니고 좀 더 이제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사실은 알아봐야 되는 요소들 좀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맞물려 있을 거기 때문에. 자, 이제 변동성까지 먹고 마지막은 그럼 과연 고용과 경기는 어떻게 가고 있나?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고용과 경기가 같이 안 간다. 뭐 고용 없는 성장, 성장 없는 고용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에 혹시 인구구조 효과가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을까? 한번 그 단서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 한 게 이제 이 분석이에요. 그래서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는 고용 없는 성장, 그러니까 성장은 되고 있는데 고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성장 없는 고용. 성장은 없어요. 성장률은 높지 않아요. 근데 고용은 늘어나요. 이런 두 가지 현상, 그러니까 경기 고용과 비동조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고, 뭐 연구자라든지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외환위기 이전에 보면 고용과 경기가 공행하는 정도를 지수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그 어떤 툴을 이용하면. 근데 그 지수가 거의 90% 이상으로 같이 가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고용도 같이 증가하는, 이렇게 한 90% 이상으로 같이 가는데, 이 공행하는 정도가 외환위기 이후에는 한 60%대로 크게 하락을 해요. 하락을 해서 우리가 보통 그 성장이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성장이 이루어지고 투자를 하고 그럼 고용도 같이 증가를 하고 이렇게 보는 게 전통적인 성장 이론이잖아요. 전통적인 그 신고전파 성장 이론인데, 이거랑 지금 우리나라의 고용은 반대까지는 아니지만 좀 다르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수의 연구들에서 이제 이런 현상이 외환위기 이후에 나타나니까 이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연구들에서 보면 고용의 경기 비동조화는 뭐 대기업 위주의 구조 때문이다. 제조업 위주의 그런 정책 때문이다. 또는 뭐 수출 중심, 소규모 개방 경제 수출 중심의 성장 때문이다. 아니면 남성 중심, 전일제 중심의 또 그러면 장기간 근로 같은 그런 근로 여건 때문이다라고 이제 산업이나 경제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이제 밝히고 있어요. 근데 그 앞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요 2000년대 전후라는 게 외환위기만 있지는 않아요. 이게 인구 구조 변화를 쭉 살펴보면 요 200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인구의 구성이라든지 고용의 구성도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요 2000년이란 요 기점이 단순히 외환위기만을 의미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도 혹시 그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착안을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을 하는 건 이제 2000년대 전후로 발생한 인구 구조 변화.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의 고령화가 최근에 경기와 고용과 비동조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제 고령화는 뭐 총고용 구성, 앞에서 봤던 것처럼 고용 구성이라든지 고용 세 부분의 특성을 변화시켜서 고용과 경기 간 동학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 착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용이 과연 경기랑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연령별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90년대랑 2000년대, 그러니까 외부 샥이 와서 고용이 외부 요건에 의해서 수축하는 경기 하강기는 대상 뺐어요. 그거는 외부 샥의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상승기, 단순히 이제 경기가 증가할 때 그 효과로 인해서 이제 그 고용도 같이 되니까 요 경기 상승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90년대, 2000년대 총고용 구성의 이제 변화를 살펴보면 앞서도 봤던 것처럼 20, 30대 취업자 비중은 축소되고요. 그다음 40대 이상 취업자 비중은 이제 증가를 해요. 근데 요 고용 비중과 같이 이제 경기 공행성 변화를 살펴보면 이게 이제 공행성이 경기랑 고용이랑 연령별 고용이랑 얼마나 같이 가는지를 본 건데 요 점선이 90년대고요. 빨간 선이 2000년대예요. 보면은 행태가 조금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 20대까지 또는 뭐 30대까지 봐도 되겠네요. 40대까지 봐도 되고 지금 그 경기와 같이 가는 공행성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반면에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그 폭이 변화가 없거나 또는 오히려 늘어났거나 약간 줄어들었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세분화된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령별 효과로 분해를 해서 본 거예요. 이제 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BOK 이슈노트 2013년에 발간된 내용에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연령 효과로 이제 분해를 해보면 요게 50세 이하의 효과예요. 그리고 요 밑에가 이제 50세 이상 효과. 요걸 보는 게 낫겠네요. 연령 요인 효과를 이제 50세 이상과 미만으로 나눠서 이제 살펴봤더니 그 50세 미만의 효과는 대폭 줄어들고요. 오히려 50세 이상의 효과는 더 늘어났어요. 경기와 고용 간 공행성 관계에서. 이 효과를 좀 더 세분을 해봤더니 이 윗부분이 50세 이상의 효과인데 이 효과만큼이 사라진 거예요. 50세 이하에서. 50세 이하 고용이 경기와 어떤 관계로 맞물려 가는지에 미치는 기여도가 요만큼이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50세 이상은
경기와 고용과 경기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기여도가 요만큼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 2000년대 들어서 이제 베이비 부머들이 50세 이상 장년층으로 이동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50세 이상의 무게 중심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20, 30대 아까 앞에서 그래프에서 봤지만 그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경기 공익성이 굉장히 컸거든요. 20대도 그렇고 30대도 그렇고 경기 공익성이 굉장히 컸는데 이게 그냥 대폭 작아졌어요. 그래서 과거 경기 공익성이 강했던 20, 30대 고용의 비중이 축소되고 또 동시에 경기 공익성만 줄어든 게 아니라 이들의 고용 비중도 낮아졌죠. 그래서 고용 비중이 함께 줄어든 게 이제 경기 고용 간 그런 비동조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고용 가치가 낮는 그런 비동조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걸로 이제 한번 이제 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왜 연령별로 이 경기 공행성이 다른가? 좀 더 세밀하게 좀 질문을 한다면 2000년대 들어 50세 이하 고용 경기 공행성이 왜 대폭 하락하고 50세 이상은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좀 더 상승을 했는가? 그 원인으로는 이제 뭐가 있을까를 분석을 해본 게 이제 연령대에 따라서 요 종사상 지위별 고용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가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이제 한번 그 질문을 제기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연령별로 그렇다면 종사상 지위별로 한번 고용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종사상 지위별로 또는 근로 형태별로 그다음에 뭐 연령별 뭐 비임금 근로자 분포 그런 걸 한번 살펴봤는데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이게 청년층이에요.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임금 근로자예요. 근데 반면 고령층 50세 이상의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반 정도는 임금 근로자고요. 반 정도는 비임금 근로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고령층이 훨씬 낮아요. 청년층에 비해서. 그다음에 이제 근로 형태별로 이제 임금 근로자 중에서 근로 형태가 어떻게 될까 한번 살펴봤더니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이 한 70% 정도 되고요. 고령층 같은 경우는 정규직이 50% 정도 돼요. 한 반반 정도 돼요. 이렇게 연령별로 따라서도 근로 형태라든지 종사상 지위별 분포가 다르고요. 이번에 비임금 근로자를 보면 비임금 근로자 보통 생각하면 이제 급여를 받지 않는 가족 종사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무급 종사자 이런 사람들 빼면 자영업이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을 한번 보면 청년층은 굉장히 작아요. 자영업이. 그다음에 고령층이 많고 30, 40대가 한 40% 정도예요. 근데 이 자영업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을 보면 고령층 같은 경우는 40%, 청년층 30, 40대 같은 경우는 58%예요. 한 60%. 근데 반면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 우리가 보통 얘기할 수 있는 그 혼자 가게 하시는 영세 자영업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 거를 보면은 고령층의 비중이 30, 40대에 비해서 주고용층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핵심 생산 인구에 비해서. 그래서 이 자영업 내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연령별 자영업 구성을 봐도 그렇고, 요 근로 형태를 봐도 그렇고, 종사장 지위별 형태를 봐도 이러한 카테고리 안에 연령별 효과가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사장 지위별로 비임금 근로자, 임금 근로자를 나누면 임금 근로자에는 청년층이 많고 비임금 근로자에는 고령층이 많아요. 근로 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에는 청년층이 많고요. 비정규직에는 고령층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자영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생산 인구의 비중이 높고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 그러니까 영세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요. 이런 식으로 그 종사상 분포 안에서도 이제 연령별 분포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서는 지금 연령별로 공행성을 봤는데 그럼 종사상으로도 한번 보자. 종사상으로 한번 봤더니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자, 점선이 90년대고 빨간선이 앞에와 동일하게 2000년대예요. 그래서 보면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공익성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근데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올랐고요. 임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동 없어요. 살짝 소폭 증가했어요. 이거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상용근로자를 주로 가져가고 있는 거는 청년층 또는 핵심 고용층이에요. 핵심 생산인구.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상용근로자, 그러니까 종사장지별로 봤을 때 이 두 개를 끌고 가고 있는 거는 핵심 생산인구. 그다음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랑 임시근로자를 끌고 가고 있는 거는 고령층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연령별 경기 공행성하고 종사장지별 경기 공행성이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연령별로 봤을 때 고령층의 공행성의 변화가 없거나 조금 늘어난 거는 요 효과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핵심 생산 인구의 그 공행성이 큰 폭으로 낮아진 거는 요 효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본 거는 이제 고용원이,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은 이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랑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이제 50세 이하 고용의 경기 공행성은 하락했죠. 하락했고, 그 다음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임시 일용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50세 이상 고용 경기 공행성은 그래서 오히려 소폭 상승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사실 지금 저는 종사상지별로만 봤는데 사실 이 연령별 공행성이 왜 이렇게 패턴이 다른지 거기에 대한 분석은 사실 제가 생각한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 가지 팩트는 이제 전체 총고용을 봤을 때 고용과 경기 간에 같이 움직이는 동행성 정도가 작아졌고, 그걸 연령별로 봤을 때 어떤 그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50세를 했는데 50세를 기준으로 해서 뭐 50세 이상과 이후가 서로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게 그 총고용의 경기 공행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앞서 설명을 했듯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경기랑 고용이 따로 가거나 혹은 경기가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그런 요인들에 물론 외환위기 이후로 산업구조가 바뀌고 정책이 바뀌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뭐 생각이 바뀌고 이래서 이런 사회구조적 요인도 있겠지만 우리가 2000년대부터 인구구조가 바뀌어서 그로 인해서 고용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구성이 바뀌고 그로 인해서 고용이 경기에 반응하는 패턴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경기와 고용과 다시 말하면 거시변수 지표를 볼 때 이 인구구조 변화에 의한 효과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분석은 완료된 분석은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추가 분석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쪽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 있으면 좀 더 봐도 재미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발표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면 사실 고령화 주제를 툭 던져놓으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고령화 심하다더라, 우리나라. 많이 진행되고 있다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거기에 대응한 정책을 잘 해야 된다. 너무나 누구나 아무리 어린아이들을 잡고 얘기를 해도 할 수 있어요. TV를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근데 이게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는 어떤 딱 특정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샥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는 어떤 변화의 추세 곧 변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실제로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위치에 아는가. 지금 앞에서도 보셨지만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인구구조 변화가 완만한 그런 지금 단계에 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존과는 패턴이 달라지는 그 포인트에 지금 와 있어요. 지금 2015년, 2020년 이제 향후 한 5년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인구구조 변화에 있어서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판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단순히 저같이 뭐 연구를 하는 사람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앞에서 보셨지만 인구의 구성이 달라지잖아요. 인구의 구성이 달라지면 그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양비 같은 걸 보시면 알겠지만 앞서서는 이제 유소년 부양비가 굉장히 높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총부양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서 노년 부양비가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이러면은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사회 안정망을 꾸려가야 되는 정부의 정책 방향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도 모두 지금 우리나라의 그 인구구조 패턴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관해서 이제 정확한 그 지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고 가시는 정도라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인구구조 변화, 쉽게 말하면 고령화가 이제 고용의 절대적 수준뿐만 아니라 구성이라든지 장기 추세, 단기 변동, 심지어는 경기와의 관계까지에도 이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나왔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40세 이하, 여기서는 40세 이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좀 고령이라고 보셔도 돼요. 고령층, 그 연령이 낮은 층, 청년층, 청년층, 장년층, 그 고용 비중은 축소되고 있는 반면, 그 앞서 핵심 고용층, 주고용층도 말씀드렸죠. 핵심 생산 인구. 그 층의 고용 비중은 축소되고 있는 반면, 고령층, 중년층의 고용 비중은 확대되면서 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4년 기준으로 지금 근로자들의 평균 연령이 44세,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는 좀 더 높아질 거라는 거. 증가되고 있는 걸로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요인이다. 하나는 인구 증가세의 둔화, 두 번째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고령층으로 이동하면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지고, 그다음에 20대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건 경기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건 하락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고용 증가세의 둔화에 이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총고용 변동성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20대 고용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40대 이상 고용의 변동성이 낮아지고 있는 게 이제 작용을 해서 총고용 변동성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더 세밀한 분석이 진행이 돼봐야겠지만 경기 고용 간 비동조화에도 이제 인구 구조 변화의 효과가 작용을 하고 있다. 그 작용을 하고 있는 게 베이비 부머 세대. 우리나라는 베이비 부머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베이비 부머들이 장년층으로 이동하는데 이들이 이제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잔류하면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또 20, 40대 고용 비중이 축소되면서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경기 고용 간 이제 비동조화, 그 둘 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한다면 한 4가지 포인트로 이제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나라 고용에 여러 가지 측면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를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서 결과들을 이제 고려하면 2000년대 들어서 관찰되고 있는 여러 경제 체질의 변화가 소위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구조의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베이비 부머들이 주거용층에서 벗어나는 등의 그런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에 반영되면서 이제 두 효과가 맞물리면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구조 변화, 만약 외환위기 외부 샤크로 인한 구조 변화라면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 인구구조 변화는 장기적인 흐름이에요. 이거는 되돌아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효과가 맞물려 있다면 뭔가 분석을 할 때 장기적인 시각도 필요하겠죠. 분석을 할 때. 이 인구구조 변화 같은 경우는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거니까 되돌아올 수 없는 장기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도 이렇게 갈 거라는 거를 이제 경제 모형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저출산과 베이비 부머 세대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이제 고용 증가세는 앞으로 계속 둔화될 거예요.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인구의 변차는 굉장히 장기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거는 역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둔화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고용의 구성 역시 청년층보다는 장년층, 고령층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할 거고요. 지금보다 훨씬 그 무게중심이 올라갈 거예요. 고령층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 대응해서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그거는 이제 정책 입안자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떤 정책에 무게중심을 둘 것인가,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도 역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통해서 나온 거를 보면 우선 가장 첫째로 들 수 있는 게 청년층 고용이에요. 청년층 고용 같은 경우에는 비중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 노동시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고용이 안 되고 있어요. 아까도 봤지만 실업률도 높고 고용률도 그렇게 크게 증가세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 청년층 고용 확대를 통해서 이제 고용률을 올리고, 이 청년층 고용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까 변동성에서도 봤지만 고용의 유연성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졌을 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게 노동시장에 진입했다가 다시 나가고 진입했다가 다시 나가서 그런 유연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그 층이
얇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층 고용을 통해서 일단 고용 총량을 늘려야겠고요. 그 다음에 고용의 유연성도 제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고령층이에요. 이 고령층 앞에서도 봤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금 구조라든지 뭐 사회 안전망 구조가 지금 취약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을 쉽게 벗어나지 못해요. 생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령층이 계속 노동시장에 잔류하고 있는데 그 노동시장에 잔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고용 환경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 앞서도 봤지만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임시직 비중 높고요. 그 다음에 그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고용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자 비중이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고령층의 고용 환경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고요. 가장 크게는 이 고령층들이 노동시장을 빠져나가더라도 생계 걱정을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부 입장에서는 그 소득을 보전해 준다든가 또는 연금 구조, 그러니까 사회 안정망 구조를 확충해 나가려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겠죠. 그 외에도 뭐 고용의 총량을 늘리기 위해서 여성 고용을 늘린다든지 또는 요새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긴 한데 뭐 외국인 근로자를 늘린다든지 뭐 이민을 늘린다든지 이런 그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 있는 추석도 즐겁게 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